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역전의 프로그램 죄송합니다. 역전의 용서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아니 역전의 프로그램 좋은데요? 역전의 프로그램 이름 바꾸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정계한 대표님하고 강수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좀 전에 우리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냉감 침구 이 광고도 보고 그랬는데 예. 전 대표님은 그냥 홈쇼핑 호스트로 나가시죠.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노영희 변호사하고 예전에 얘기했던 거 있죠. 우리 유튜브 채널 하다가 망하면 홈쇼핑 만들어서 하자고. 네, 우리 하자 그랬죠.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즘 뭐 살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상품 확인하면서 홍보하고 있는데 좋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너무 잘 어울리세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예. 그래요? 부끄럽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원래 이분이 되게 점잖으시고 우체국장님 아드님으로서 그 양반의 고향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양반스럽게 이게 약간 체면을 중시하며 사신 분인데 이렇게 나비 넥타이 메고 냉감 친구 너무 좋아요 막 이러니까 실제 많이 팔렸습니다. 많이 팔렸고요.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미끄러워서 좋다는 것도 있지만 또 덮개가 조금 미끄러워서 좀 불편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시 주문하는 분들이 많은 걸 보니까 이번 주까지 저렇게 행사할 텐데요.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면 가성비는 하여튼 짱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그 댓글창에 보시면 스픽스에서 이렇게 또 이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인터넷 원할 때 비교원, 또 100% 국내산 진짜 냉감 친구, 유기농 사과 쿠키 5종 세트 이렇게 막 지금 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눌러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크림 전화번호 주세요 이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선크림도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할 게 많습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결국 사퇴를 했군요. 우선 강유정 대변인의 싱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했던 브리핑에서도 별 기류 변화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자진 사퇴 의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요. 정무수석 역시도 제가 브리핑 마치고 나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네, 정무수석도 특별히 원내와 상의한 사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알렸고, 그리고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별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은 별 말씀이 없었다고 했다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또 방금 전에 나온 한겨레 그 단독 기사에서는 대통령실에서 먼저 비서관을 통해서 좀 은근히 의사를 밝힌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의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 변호사님? 네, 저도 최근에 이제 기류가 그 강선우 의원이 데드락 상태에 있었던 걸로 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이어서 새로운 의혹이 나오고 보도는 계속 이어지고 여론은 갈수록 나빠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진 사퇴를 미리 결정을 빨리 자기 혼자 해버리면은 여러 가지 혼란상이 더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열쇠는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네. 저는 그래서 한겨레 단독 기사가 뭐 이게 한겨레 취재를 종합한 거긴 하지만은 김영지 이제 총무비서관이 오후 2시에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착된 상태를 대통령실이 결국 결자 해지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진 사퇴를 대통령이 요청했다는 것은 지명 철회를 했다는 것인데 이게 뭐 기류가 어떤 식으로든 전달되었다라는 것은 이틀 동안 일단 그 인사청문 보고서를 이제 한 이틀 정도 이제 여유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당 내에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수습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 가능성은 자진 사퇴 쪽도 있지만 동시에 뭔가 지금 문제 제기를 했던 보좌관 협의회에서 조금 양보를 해주면 국힘의 반대하는 논리 때문에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결국 오늘 강선우 의원이 자진 사퇴를 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김현지 보좌관이 실제로 비서관이죠. 김현지 비서관이 실제 연락을 했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고, 근데 이것이 노출이 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결국 대통령의 의중을 자진 사퇴로 유도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관계 파악도 중요하고 그것이 또 일종의 정보관리라는 측면, 예를 들어 당의 원내대표한테 간접적으로 누군가 정무라인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했으면 자연스럽게 자진 사퇴. 왜냐하면 강선우
지금 후보가 스스로도 일단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마지막에 정리정돈하는 과정에서 조금 꼬여버린 거 아니냐. 그러면 강유정 대변인이 지금 나와서 했던 저 말은 또 뭐냐. 대통령은 자진사퇴 의사를 정무수석을 통해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진사퇴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따로 예를 들어서 김현지 비서관이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뭐가 꼬여도 꼬였는데 첫 번째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두 번째 그러면 이것이 드러날 게 뻔한데 그런 방식으로 전달을 했다는 것이냐? 그러면 정무라인이 작동하는 방식이 좀 이상한데? 라는 것이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어떤 과정에서 자진사퇴를 결정하게 됐는지 좀 두고 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그 강선우 의원의 사퇴 발언 이전에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섭니다.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합니다. 강선우 후보자님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조금 먼저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글을 올렸죠.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이걸 보고 참 그래도 용기 있게 스스로 결단을 잘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도 있고 아니 왜 확인도 안 된 걸 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앞으로 인사검증에 좀 더 철저하게 임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근데 정리정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자칫 잘못하면 강선우 의원이 정치적으로 앞으로 재기하기 어려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자진사퇴를 잘했다고 보는 쪽이고 고침은 기뻤고 억울한 측면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정리정돈 과정에서 언론의 그 보도가 사실이다 아니다는 걸로 이제 또 다른 논란이 되면 후유증 같은 게 약간 상처로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에 의해서 됐다. 예를 들어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제 저렇게 했다는 것은 그러면 대통령의 의중이냐 아니면 박찬대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냐 이제 이런 것도 가져가는데 저는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것들이 다 섞여 있었다고 우리가 만약 본다면 그 섞여 있다는 것은 결국 가장 당사자 억울해할 사람 또는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 피해를 덜 입는 쪽으로 정리정돈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자진사퇴론과 또 외부의 좀 부담과 압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냥 강선우 의원은 스스로 사퇴를 한 것이 결론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제가 아쉬웠던 것은 이게 당정 갈등으로 비춰지는 듯한 모양새가 자꾸 노출되니까 염려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제 애초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보면은 당 지도부의 의견이 가장 중요했고 뭐 당 지도부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면 대통령실은 별로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거나 좀 소극적으로 보는데 지도부에서 밀어붙이라고 해서 임명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부터 뭔가 대통령실과 당 사이, 당 지도부나 이게 온도차가 있나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지금 이제 물러난 상황에서도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 듯한 지금 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이 저는 총대를 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당 지도부하고 뭐 대통령실하고 견해가 다르거나 그런 분열상 있지 않다. 나도 우리도 당에서도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는 대세론을 좀 만들려고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박찬대 이제 원내대표 쪽에서 보면 이게 이제 매우 민감한 시기에 당대표 경선 중이잖아요. 근데 강선우 의원을 임명해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고 비율로 보면 오히려 임명을 해야 한다.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지 말고 실력을 판단한 뒤에 마지막 결정을 하면 되지 왜 강선우를 끌어내리느냐라는 의견이 제가 봤을 때는 지지자 당원들 중에서는 임명 쪽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임명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의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도 다수 의견은 아닌 상태에서 이제 존재했는데 결국 자진사퇴를 이제 촉구함으로써 이게 이제
당대표 경선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보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강선우 후보를 계속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쪽에서 봤을 때는 좀 섭섭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이것도 좀 이제 미묘하게 저는 좀 이거 민감하게 좀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다라는 판단합니다. 사실 이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30일까지 이걸 달라고 했던 걸로 처음에는 얘기가 됐는데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줄였어요. 이틀로. 네, 줄인 거는 결론적으로는 빨리 그냥 임명하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전격적으로 오늘 이제 사퇴 발표가 나니까 이걸 두고서 누구의 뜻이냐 이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 취재와 대통령실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강 후보자의 사퇴는 대통령이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오늘 오후 2시를 전후해서 강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런 뜻을 전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 이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기사가 있다는 정도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처음으로 이제 의원 불패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처음 낙마 하는데 이게 두고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조금 있었었고 또 이 민심이라는 게 조금 되게 미묘해서 대통령 좀 잘한다라고 하면서도 이 오광수 민정수석 처음 그 임명 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조금 오만하게 또 우리 말을 안 듣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네.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도 아주 물론 뭐 오차범위 내라서 별로 그건 아니었지만 조금 퍼센테이지가 조금 안 좋게 내려가는 모양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냥 이게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네. 매우 잘한 결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수습이 되어서 다행이다. 네, 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수습이 되어서 다행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혹시 여러분 지난 대선 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얼마나 돈을 썼는지 혹시 아십니까? 민주당은 500억이 조금 넘는 걸로 네. 나오고 또 이 김문수 후보 400억대, 420억 원대 이 정도 쓴 걸로 나오고요. 이준석 후보는 물론 돈 못 돌려받았지만 28억밖에 안 썼네요. 네. 참 잘했네요. 네, 어쨌든 이게 왜 그러느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만약에 이게 선거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돈을 물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특검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 이 허위사실 공표 예컨대 그 윤석열 씨가 지난 대선에 집사람은 손해보고 나왔다 이렇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관련해서 얘기했던 부분을 우리가 왜 안 하냐 계속 근데 결국 이제 얼마 안 남겨놓고 공소시효 얼마 안 남겨놓고 지금 손해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게 법리상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죠? 네, 그 거짓말인 거는 이미 법원 판결로도 다 공인이 돼버렸습니다. 이익을 봤다는 것만. 그건 가벼운 팩트가 해결이 된 거고, 그럼 결국 이제 처벌 수위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후보 시절에 고생했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이 재판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정말 황당하게도 1심 재판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발언을 가지고 징역 2년을 갖다가 선고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진짜 단언컨대 적어도 사법부가 상식과 공정을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 윤석열의 이 발언은 그것보다 훨씬 심각하거든요. 범죄 행위를 비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높아야죠, 형이. 그러면 당연히 당선 무효형인 거고, 그럼 뭐 공직선거법상 선거비 보전받은 것들 다 토해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는 그렇게 흘러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교했을 때 이게 훨씬 더 중하다라는 것이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냐, 이제 우리 좀 따져보면 이재명 대표의 그 이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은 사실관계가 정리될 때 허위사실이라고 보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그렇죠. 그것을 허위사실로 만들어서 이제 기소를 하고 재판을 냈던 것이고, 윤석열이 발언한 것은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아예 대놓고 공인을 했고 여기에 대한 증거가 다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당사자들이 사법처리를 다 받고 있고 심지어 김건희조차 지금 사법처리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이냐, 형평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윤석열이 했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당연히 판단을 해야 하고, 거기에 부속되는 것이
자, 당선 무효형이어서 420억 원의 선거 보전 비용을 다 거꾸로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라는 걸로 저는 가야 하지. 윤석열은 했고, 자, 이재명도 비슷한 거 있었지만, 자, 이걸 놓고 봤을 때 한쪽은 뭐 무죄다, 한쪽은 유죄다라고 해서 비교다 아니다라는 것은 저는 오히려 논점을 약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거 별도로 떼놓고 봤을 때 이게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사법부가 빨리 판단하도록 저는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특검에서 기소를 하면 이제 결론을 내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420억 원을 이제 환수 조치를 하느냐 마느냐. 혹시 이게 유죄 판결이 나면 무조건 환수 조치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가면 당선 무효형이 당선 선고되면, 무효형이 선고되면 그러면 당선 무효형이라는 것은 100만 이상이지 않습니까? 네. 100만 이상 형이 성공되면 그러면 선거 비용 거꾸로 다 토해내야 되니까 네.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이제 420억 원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더 있죠. 그 사이에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꾼다거나 당을 어떤 식으로든 뭐 그렇게 조치할 수 있잖아요. 이전에 귀속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서는 그럼 이것은 예방책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까지 저는 좀 따져서 이 사안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봐야 한다라고 봅니다. 원래 그럴 때는 보전 처분을 먼저 사실을 해놓습니다. 예, 예. 네, 그 당이 이렇게 당명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 예, 걸 예. 막기 위해서 검찰에서 미리 보전 같은 걸 해놓는데 이번엔 그렇게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대 대통령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 20대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의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금액이 윤석열은 425억 원, 이재명 대통령은 487억 원, 허경영은 73억 원, 안철수 의원은 70억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14개 정당이 참여를 했고 선거비용 지출 총액이 1,216억 원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에는 21대 대선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1,033억 3천만 원 정도가 비용으로 지출이 됐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는 535억 1천만 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49억 9천여만 원을,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28억 3,600만 원,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는 9억 9천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서 이번에 선거비용 이제 전액 다 보전받았고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윤석열 씨가 지난 대선 때 썼던 425억 원이 만약에 이 당선 무효형으로 공소시효 지나기 전에 기소가 돼서 판결이 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 이 얘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 전에 예. 아마 그 지금 뭐 400억 얘기하는데 좀 뭐 국민의힘이 부동산하고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1,200억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그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실제로는, 어쨌든 예. 공시지가 그 정도. 지방에도 되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위원장당 해산을 하면은 전체가 다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당 해산이 빠를지 공직선거법 대법원 확정 판결이 빠를지 그건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게임처럼 보면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다.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근데 국힘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나왔는데 네. 당연히 검찰에서 수사하고 기소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회적으로 정당을 바꿔버린다든지 환수할 주체가 없어지는 것도 막아야 하지만 국힘이 너희들 지금 어떤 이야기 할래? 이거를 이렇게 다시 거꾸로 질문을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조금 감명 깊은데요. 금SU님. 국민의힘은 한 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썼다고요? 그래서 그때 한덕수 뭐 씨가 되냐, 뭐 김문수가 되냐 이것 때문에 그 김정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160억 원을 뭐 이미 한덕수용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뭐 어쩌고 이런 소문도 있다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국민의힘은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썼죠? 생각보다 많이 썼네요. 그 나중에 한독수를 위해서 썼던 비용을 저 420억 뭐 저기 뭐 얼마 저거 480억인가 거기 안에 포함됐는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하여튼 좀 특이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이 뉴스가 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느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이 사람들 중에 주진 의원 같은 경우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이 싱크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출마한다니 가소롭습니다. 국민의힘을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는데 핑계도 좋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출마는 특검 수사를 피해보려는 도피성 출마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을 통째로 피의자 정당으로
탈바꿈시킬 셈입니까? 주진우 의원은 순직 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02800-7070 번호와 당일 통화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저 대변인 얘기가. 아니 이제 주진우가 지금 이제 실제 출마하겠다고 의사를 지금 굳힌 갑자기 것 같고요. 밝혔어요. 뭐 갑자기가 아니고 뭐 평소에도 자기가 이제 뭐 출마를 해야 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이번에 이제 보니까 일단 1등은 누군지는 아시겠죠? 김문수 씨요? 뭐 굳이 그걸 뭐 따져보고 2등이 1등으로 뒤집어진다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2등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색깔로 보면 윤석열과 누가 손을 잡느냐 또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 편을 들 것이냐 이제 이런 계산을 해보면 선전은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우선 고려됐을 거고요. 부가적으로 이제 본인이 당대표 출마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이 높아지니까 어떤 외부의 수사 또는 본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확인 과정에 대해서 아 이거 정치 탄압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면 사람들한테 약간 더 어필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지금 뭐 출마의 의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국민의힘도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8월 22일에 당대표 선거 날인데요. 오늘 30일에서 3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자기가 당대표 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제 입장에서 뜬금없이 나 당대표 선거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원래 그 전까지는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에 조경태 육선 의원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은 아닌 것 같고 그 김문수 후보 먼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온다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주진우 의원이 숟가락을 얻었고 장동혁 의원도 이제 그 친윤계가 민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주진우 의원은 왜 나와? 아 주진우 의원 지금 자기 잡혀가게 생겼으니까 당대표 나가면서 뭔가 피신하려고 그러는구나.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당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이제 원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갑자기 수사를 감행하면은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자제한다. 이제 이런 정치 문법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대표 선거에 나간다고 해서 특검을 피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당연히 있고요. 네. 특검은 당연히 칼날을 거두지 않을 겁니다. 당대표에 나가든지 말든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래 욕심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본인도 계속 얼굴을 팔고 최근에 보면은 그 김민석 총리에 대한 공격 총대를 혼자 메고 완전히 무슨 자기가 보수 진영의 그 일본 투사인 것처럼 행동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뭔가 지금 흘러가는 게 잘하면 나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극우도 아니고 반윤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의 색깔로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지 않았나. 개인적인 욕심도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래요? 근데 주진우 의원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가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특별하게 미래를 젊은 기수가 있느냐 없느냐. 김용태 의원이 지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저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이제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는 김용태 한번 나가서 당을 혁신하고 세진해보자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반윤 또는 비윤 계열에서 좀 선거를 주도하면서 새로운 좀 그 이제 생존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완전히 깨져 버리는 게 의외의 이제 핵폭탄이 하나 터졌죠. 전환기? 아니요. 김문수? 전환기로 이제 나와가지고 당을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이제 극우의 정통성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는 순간 갑자기 김문수 의원이 혜성같이 나타난 건 아니죠. 김문수 대선 후보가 바로 나와서 내가 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초토화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문수가 압도적으로 1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나머지는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김용태가 한번 붙어보려고 해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잖아요. 이제 이걸 절묘하게 주진우가 파고들었다. 그런데 파고들다 보니까 옆에 있는 거는 뭡니까? 특검 수사도 피하고 본인들에 대한 엄청난 본인에 대한 지금 비판들, 실체적 진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상쇄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 그리고 뭐 노임에서는 안 좋아하죠. 저도 뭐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김을 지지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이 정권과 맞서 싸우는데 제대로 싸울 사람 누구냐라고 하는 선명성 경쟁을 딱 놓고 봤을 때는 주진우가 괜찮은 카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이게 이제 왜 불거졌냐면 전환기 씨가 갑자기 나 이미 당원이야. 그래서 윤석열
정신을 뭐 계승하거나 지지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면 내가 당대표 나가겠어. 내 뒤에 10만 명이 있어.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게 문제가 커졌어요. 근데 결국 전환기 씨는 3개월 동안 책임당원으로서의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피선거권도 없고 선거권도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기 씨가 같이 데리고 들어왔다는 국민의힘 사람들도, 국민의힘 당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별로 저는 영향력은 그렇게 아직 이번에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이미 그 전에 통일교 이번에 이제 특검 발표가 났잖아요. 통일교라든가 뭐 신천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미 그 전에 포진되어 있었다는 거라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구구들이 조금 더 득세하는 것 같고 뭔가 힘이 조금 모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씨가 나 지난번에 42% 받았잖아. 내가 나갈게.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아니면은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난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나가봐야 되겠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우 정당으로 가면서 영남이라는 지역에서 말뚝 꽂아서 내년 단체장 먹는 거 밖에 길이 없고 다 지역은 아예 안 된다 우리가. 그랬을 때 그러면 영남 쪽에 있는 지지자들 당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누가 나으냐? 네. 김용태 이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계획안을 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뭡니까? 중도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보수의 영토를 재구축하자라는 것이 합리적이고 맞잖아요. 그런데 왠지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비슷한 길을 간다는 느낌. 이거는 영남의 극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요걸 절묘하게 파고들어서 전환길이가 떡 나와서 던져버렸고 그러면서 한동훈이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한동훈이 그래도 당을 새롭게 세울 수 있다 아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동훈에 대한 지지도가 엄청 높았음에도 지금 이게 힘을 쓸 틈이 없다. 그러면 한동훈 지지자들이 당을 사실상 마음으로는 떠나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극우, 극성, 극단 세력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전당대회는 결국에 센 놈이 이긴다. 장동혁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분 판사 출신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충청 기반으로 정치를 한 사람으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평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아니 이분은 한동훈 전 대표가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총장으로 발탁이 돼서 했는데 이분이 지금 발언하는 거 보면 갑자기 이게 뭐 정강훈보다 대해서는 덜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결국 정당의 내부 구조가 극우 극단들이 장악하고 그리고 영남 쪽에서 다음에 단체장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당권을 누가 질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전국 정당은 아예 포기해버리고 영남 정당으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주도권은 더 세게 극우적 발상을 하는 사람이 힘을 얻고 밀어붙이는 이 상황이니까 주진우가 끼어들 틈이 생긴 거죠. 김용태가 지금 설 자리가 없어요. 개혁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동훈조차 아예 없어졌어. 이런 이제 희한한 상황을 국힘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아니 그런데 점점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도 오늘 이상한 행보를 보였어요. 요거 한번 화면에 자료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오세훈 TV 이렇게 하면서 보세요. 지금 구독자가 16.3만 명이고 동영상이 1,400개인데 주적이 누군지 왜 말을 못합니까? 개딸, 뭐 나라 망하는 게 베네수엘라의 직행열차, 대선 불출마 후에 이제야 밝히는 진정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저 동영상들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네. 저거는 아무리 봐도 저는 전환기 씨가 올린 전환기 TV에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시청에 있는 홍보 담당관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운영을. 그래요? 근데 이러면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똑같은 요 문제 때문에 수사를 받았고 길게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본인만 무혐의 받고 유튜브 운영자들이 다 지금 넘어갔어요. 검찰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서울시의 유튜브 채널로 시장의 개인 홍보를 하면 안 됩니다. 시의 자원으로 개인 홍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본인들의 지금 해명은 서울시정이라든가 시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올리기 위해서 뭐 시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영상들을 보면은 그냥 오세훈 시장 홍보 영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런 것들은 특히 구구에게 어필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리적인 문제도 저는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지금 왜 저렇게 갑자기 색깔을 저렇게 드러내면서 주적, 개딸 이런 거를 올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도가 저는 이제 판도가 재편되었다라는 전제로 가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중도 확장 노선 60%, 70% 지지율로 가잖아요. 여기에서 보수가 경쟁을 해서는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요. 경쟁 이전에 뭘 해야 되느냐, 보수는. 결국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국힘은 협치를 해야 되는데 협치를 하는 것마다 주도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정부가 가지고 있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는
끼지 않는 것이 길게 보면 자신들의 존재 기반을 유지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극우적 성향의 소수 강한 정당의 면모를 가지고 거기에서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이 게임이 돼버렸고 이미 중도층으로 국힘을 지지했던 사람, 자 이번 대선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15%포인트는 이미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힘으로 돌아오면은 민주당과 혁신 경쟁, 이재명 정부와 혁신 경쟁을 해서는 도저히 이 길을 찾을 수가 없으니 남아있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는 30%를 누가 먹느냐. 그러면 오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자기 대권 누가 먹을 거냐. 나경원도 안 된다. 한동훈도 안 된다. 김문수 이미 끝났다. 쭉쭉쭉쭉 보니까 오히려 극우의 상징으로도 내 같은 인물이 없다. 원래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은 중도적 보수의 성향까지 있고 일부 진보까지 흡수할 수 있는 예전에 스펙트럼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딱 버리고 이쪽에 가서 여기서 딱 말뚝을 꽂고 여기서도 대장이다. 라는 걸로 일단 망한 정당에서 중심은 내가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표명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거요. 재밌는 얘기 제가 좀 해드리면은 그 신천지라는 애들이 교회를 통째로 먹을 때 쓰는 용어가 산옮기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전문 용어가 있군요. 네, 전문 용어가 산옮기기인데 지금 전환길이 하는 수법이 딱 그걸로 저는 보여요. 뭐냐면은 일단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끊임없이 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켜요. 전환길을 입당을 시키는 게 맞냐 틀리냐 이것부터 막 싸우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싸움이 지속이 되면은 이 정당 지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싸우는 거 꼴도 보기 싫다. 지금 싸울 때냐? 너네들 정말 무능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환기는 한결같이 뭔가 자기 조직을 가지고 쭉 일관되게 자기 철학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머지는 싸우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또 계속 또 이간질을 또 해요. 또 싸움을 더 부추겨. 그래가지고 기존 세력들이 다 힘을 이렇게 만들고 주도권을 본인이 잡아버리거든요. 정당을 통째로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이어질 때 국민의힘의 기존 의원들의 태도가 전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자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지금 다 힘이 다 떨어졌고 우리는 동력이 없어. 대중들이 우리에게 인기를 더 이상 안 주는데 결국 구구밖에 없구나. 이러면 이제 목마르다고 바닷물 먹는 거고 무담보 신용대출 하는 거 아닙니까? 나 돈 없으니까 일단. 근데 그건 항상 무담보 신용대출은 이자가 비싸잖아요. 분명히 나중에 극우 세력들한테 굉장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뭐 미래가 뭐 뻔하다 생각해요. 하여튼간 자극적인 정치 콘텐츠를 올려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오세훈 서울시장 유튜브 채널 과연 이게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되는 서울시장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연 맞는 것인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해당 채널에 주적, 개딸, 나라 망하는 길 등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으로 내건 영상을 잇따라 올려서 지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건은 명백하게 지금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래 보여요. 선거법 위반 맞습니다. 이것은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거 올렸다가 네. 기소까지 돼서 재판을 받는데 다만 이것이 재판을 받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피선거법 박탈 사유가 되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있지만 이렇게 개인 홍보하는 것은 명백하게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에.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거 개인 홍보 아니다. 극우 유튜버 된 거 아니다. 안보 철학을 전달한 것일 뿐이다. 서울시가 시정 철학을 담은 콘텐츠를 그냥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로부터 이미 2021년도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 이 건에 대해서요. 에이, 지금 영상 올린 게 21년 이후인데. 에라이, 이거 진짜. 23일 서울시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서울시 관계자가 오세훈 TV에 대해서 채널의 콘텐츠는 서울시 현안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시정 철학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2021년도에 공선법상 위반 소지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받은 바가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식으로 뭐 주정, 뭐 나라 망하는 이런 걸 올려서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어떻게 되냐, 홍 시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니까 그거 내가 올린 거 아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지자들이 공무원이 모르고 올려서 이것은 죄가 안 된다라고 해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고 시정 홍보 사이트에는 네. 본인이 지적으로 하는 내용도 올리면 안 돼요. 그렇죠. 홍보 외에는 안, 그러면 개인 채널은 그걸 올리는 것은 개인이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허용이 되는데 이거 무조건 문제 되는데 아마도 이럴 겁니다. 내부적으로 난리가 났을 것이고 누가 올린 거야? 왜 올렸어? 이거 모르고 올렸다 이러면 엄청나게 비판받아 가지고 알고 올렸다라고 하면 그거는 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더 아웃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썸네일에 흰 글씨로 주적이라고 붙인 영상에서는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주적이 누구냐 이런 질문에 장관 후보자들이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취지의 답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이런 걸 내보내면서 이거는 그냥 청문회 나온 얘기를 내가 그냥 올렸을 뿐입니다라고 대답을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지금 들고요. 오 시장과 과거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북한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주적은 우리와 언제 전쟁이 일으킬지 모르는 지도부를 뜻한다라는 말도 같이 그 영상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상당히 해석에 좀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들어도 서울시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베네수엘라 직행열차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는요. 썸네일에 나라 망하는 길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들고 있는 그리고 들고서 웃고 있는 이미지를 같이 담아놨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은 나라 망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 손가락질을 이렇게 왼쪽에 지금 보이고 지금 지역 상품권을 들고 웃고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저 두 개를 대비시키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 진짜 이판사판인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존재감 드러내서 뭔가 보수의 전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본인한테 다가오는 위험, 위기 이런 것들을 딱 직감하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댓글로 이런 말씀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 스스로의 나님께서는 시장직 던지겠네, 당대표 출마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가장 큰 목표는 지금 시장직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저런 정도의 무리수를 떤다? 혹시 우리 방송에서 다뤄주길 바라기 때문에 와 파이팅 좋네 라고 해서 요즘 존재감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것을 좀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작전?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낚였네요 저희가. 요즘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좀 줄어들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섭섭해서 이럴 수 있다. 아주 신박한 해석이십니다. 예. 스픽스가 정말 대단하군요. 아니요, 뭐 우리 때문에 뜨지는 않더라고요. 뭐 아무리 봐도 우리 때문에 뜨지는 않던데 어쨌든 오 시장이 이런 느닷없는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느닷없죠. 그 다음에 이게 상황도 맞지도 않고 국힘 그러면 전당대 본인이 나갈 것도 아닌 게 명확한데 왜 이 시점에 이런 걸 올려가지고 구설에 오르도록 한다. 이것도 네거티브 전략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 콘텐츠 올린 직원이 안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갑자기 막 너무 열불나고 덥지 않습니까? 냉감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 광고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강력한 냉감 제품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원단 자체가 아예 냉감 원단으로 만든 것인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냉감 이불, 냉감 패드, 냉감 베개 커버를 우와 66,000원 택배에 포함해서 드리는 것 가격 비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상쾌하게 좋은 이불을 덮을 수 있다. 간밤에 너무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에어컨도 끄고.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려고 공장과 아예 만들었습니다. 스픽스몰의 공동구매 시리즈 계속됩니다. 네, 장마가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될 텐데요. 냉감 친구가 정말 필요합니다. 빨리빨리 신청하셔서 며칠 있다가 받으시기 때문에 빨리 오늘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동구매는 몇 년을 두고두고 사용하는 필수품입니다. 냉감 침구 세트, 저렴한 중국산이 아닌 국내 생산 100% 폴리에틸렌 100% 진짜 냉감 침구입니다. 연구 결과 실제로 온도가 확 내려가는 게 입증이 됐고요. 접촉 냉감 테스트를 통과했고요. 보풀하기 필링 테스트도 2만 회나 통과했습니다. 오염 걱정이 없는 방호성도 통과했고요. 건조 흡수 통과까지 싹 다 마쳤습니다. 이제 왜 국내산을 냉감 이불로 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냥 저렴하기만 하고 뭐 조금 약간 품질이 안 좋은 것들은요. 처음에는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쓰다 보면은 오래 못 씁니다. 그렇지만 이번 제품은 그렇지 않다는 거. 제대로 된 냉감 침구 세트 슈퍼 싱글 사이즈를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특검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가겠다. 그런데 우리 한번 조율 좀 해보자. 나 16개 혐의 있지? 하나씩 할게. 하나는 오늘 나가서 오늘 하나 했으면 3, 4일 있다 또 불러줘. 네, 그리고 나는 6시까지밖에 못해. 그 이후엔 나 부르지 마. 내가 우리 변호사를 보낼 테니까 변호사랑 상의해봐 라고 특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특검에서 미쳤니? 그냥 와. 얘기가 됐습니다. 네. 아니 보통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범죄 피의자가 자 너무 출석하라고 했는데 아니 너무 잘했는데 그래 출석하라는데 이렇게 요청하면 받아들여 줍니까? 이게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민중기 특검의 지금 딜레마예요. 이 민중기 특검이 좀 물러 보이나 봐요. 모든 관련자들이 다 이따위 짓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윤석열 씨 딱 김건희 부르자마자 페이스북에다 썼죠. 우리 마누라 건드리지 말아라. 나만 건드려라. 그다음에 김건희 가만히 있다가 그래 웬만하면 내가 나가볼게 이러더니 협조하는 차원에서 내 변호사 보낼 테니까 한번 의논해봐. 지금 이렇게 얘기 나가고 있고 김영선 씨한테 특검이 오라 그러니까 나 못 나가. 그 의창구 그 사람 또 명태균 씨도 특검 나오라니까 나 못 나가. 나를 왜 보고 나오라 그래. 28일 날. 그다음에 또 이종호 씨 같은 경우에도 나와라 그랬더니 나 오늘 못 나가. 너 진짜 체포한다 이랬더니 그럼 내가 나갈게. 다만 오늘 5시 반까지만 할 수 있어. 그리고 나 갈게. 내일 보자. 내일 딱 오라 그러니까 안 돼. 나 못 나가. 29일 날 나갈게. 지금 자기네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다 도망다니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제 추상 같은 세상에.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하나하나 예외 없이 강제로 구인 조치해야 되죠. 그럼요. 그리고 그럼요. 수사를 하면 그 수사 시간은 딱 하나 지금 받아야 될 거는 당사자 동의는 야간 조사를 받느냐 아니냐. 그 9시 이후부터 9시 이후로. 12시까지잖아요. 예. 그럼 아침 9시부터 계속 저녁 9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딱 주고 저녁시간 1시간 주고 나머지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매일 부른다. 근데 이런 각오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자 감정적으로 원수대하듯이 뭔가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법과 절차는 지키되 강력하게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저는 민주기 특검이 밝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당연히 불러서 조제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의뢰인이 만약에 저한테 저 피곤해서 밤에는 조사 못하니까 변호사님 좀 경찰한테 얘기하세요. 밤에는 싫다고. 혹은 뭐 나는 무슨 요일은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저는 얘기를 하는 게 수사받으러 나올 때 그런 식으로 자꾸 토달면은 나중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다 적힙니다. 그게 수사에 협조를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도주 우려했다 이렇게 적히기 때문에 오라 그러면 제깍제깍하고 닥치고 지금 엎드릴 때예요 라고 저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걸 무시하고 무지성으로 이렇게 한 걸 보면은 김건희 본인의 의중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뭐 변호사 얘기는 아예 안 듣는 것 같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당장 지금 싫다 이 상황이. 그가 언발에 오줌 누기를 하고 있는 게 자, 아닌가. 그래서 누군가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전파되고 있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자 이제 수사 또는 출석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지금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나요? 혹시 증거가 없으면 그냥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네, 지금은 이것, 뭐 수사하는 단계니까 아직 처벌 얘기하기는 좀 곤란스럽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수사 자체를 집단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공모했다라는 것도 이제 어쨌든 가중처벌의 대상이 저는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움직이면 이제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최단 시간을 끌어서 특검이 끝날 때까지 버티면 된다라는 게 하나 있을 때고 두 번째는 협조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종의 바게닝이 가능하다. 안에 들어가서 요까지는 인정해주고 요까지는 빼자. 특검은 성과를 내야 되고 시간은 제한돼 있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 지금은 협조하는 순간 다 죽는다. 가능한 협조하지 않는 것이 맞다. 자 그러면 내란 특검 수사하고 완전히 좀 달라집니다. 내란 특검 수사는 관련자들이 가서 자기 살기 위해서 술술술 불잖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시켰으니까 김용현이 시켰으니까 불어서 진실이 좀 적극적으로 더 빨리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는 아예 이해 당사자들이 돈으로 엮여 있고 시인하는 순간 다 죽는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모두 발을 빼죠. 명태균은 저거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고 뭐 특검에 협조하겠다 내가 가진 거 가서 불면 다 된다 해놓고 하루가 다르게 거짓말을 시키고 정말로 진짜 쌩땡땡이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기는 안 나간다. 왜냐? 이유도 없어요. 안 나간다. 그냥 버틴단 말이에요. 김영선 왜 안 나가요? 그리고 조은희는 왜 안 나가요? 조은희 관계가 없습니까? 조은희가 자 최용이 거기에 서초에 서울시의원 주기로 했다가 쭉 1년의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안 나간다. 왜 안 나가? 나가면 손해다. 그랬을 때 이제 지금 민중기 특검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국민 앞에서 어떻게 할 계획을 밝히고 가야 한다. 안 밝히니까 어떻게 돼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 전담 판사들이 영장 뭐 계속 기각해버리는데 딱 그걸 봤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죠. 네. 자, 이런 걸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추상 같은 원칙으로 강제력을 동원해서 뭔가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보세요. 윤석열 씨도 내일 내란 재판 있거든요. 24일 날. 나 아파서 못 나가요. 또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낸대요. 지금 내란 재판은 괜히 안 나가는 게 3번째예요 벌써. 그런데 판사가 나오라고 하시죠? 이러고밖에 안 해요. 지금 강제구인 하지도 않고. 근데 뭐 하려고 나가겠어요. 게다가 지금 그 특검이 나가서 하는 모든 재판에 대해서는 자기는 위헌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난 여기 못 따르겠다. 지금 뻔뻔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특검 관련해 가지고 영장이 계속해서 지금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김계환 사령관도 그렇고 또 이러다 보면 거기다 뭐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방어권 차원에서 좀 거짓말하는 건 어느 정도 허용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기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피의자들이 나 방어권 행사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쟤네들은 나보다 훨씬 더 거짓말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왜 나만 영장을 발부해요?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나올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사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 태도와 그다음에 어차피 특검은 6개월이 끝이고 더 이상 연장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의 한계성과 우리가 버티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다 한꺼번에 수사 못한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과 그다음에 법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특검 알기를 우습게 하고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이들의 뻔뻔함이 다 합쳐진 결과물이 아닌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런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놈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진짜 죽여버려요. 법도 필요 없어. 그냥 지 명령이 모든 것이 법이야. 집행해버려요. 없는 제도 만들어서 털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유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사람들은 법과 원칙대로 다 정리하기 때문에 방어권, 인권 다 이야기하더라도 안 받아줄 수가 없네요. 보복을 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얕잡아 보더라도 최대치로 가봐야 그냥 범죄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것이지 가정처벌 그리고 사법부가 나한테 더 독하게 형벌을 내린다? 그거 없다. 얘들 그걸 못해. 둘 중에 하나다. 용기가 없거나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지켜야지. 이건 넘어설 수 없지.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검찰 조직 다 죽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왜 이재명 편을 드냐고. 이들은 편의 논리란 말이에요. 법을 집행할 때 원칙을 가지고 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실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고 내가 왜 편들어? 사법부에서 지금 이렇게 반발하건 또는 내란 세력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자들도 똑같이 뭐 내가 굳이 나서서 할 게 뭐 내한테 이익되는 게 없는데 이런 사고에 젖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법 집행은 물러나거나 아니면 절대로 보복으로는 갈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조직적 반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법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아예 출두조차 하지 않고 인권 주장하는 것을 내버려 둘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국민들의 뜻이 뭔지를 받아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부 입장에서도 지금 제가 일선 판사들하고 최근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판사들이 지금 가장 치욕스럽게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더라고요. 맞아요. 네, 특판. 네, 이게 되면은 사법부의 영원한 오명이 된다. 우리 법원을 못 믿으니까 이걸 만드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러면 지기현이 지금 똑바로 재판 지휘를 하고 윤석열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도 지기현이가 똑바로 조치를 하고 이런저런 걸 해야 그런 내란특별부 재판 없이 그냥 기존 법원에 맡겨도 잘 흘러가는구나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줄 텐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겠다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기현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그리고 검찰도 저희가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자기가 기소한 피고인이 계속 안 나와요. 그럼 검찰이 그냥 구경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난리 치잖아요. 근데 검찰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도대체. 지금 특검이 강제 구인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서울 구치소장이 자기가 지금 비호한다는 의심이 있잖아요. 집행을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면 밑에 사람들한테 명령 내려가지고 유단자를 동원해서라도 무술 유단자를 동원해서 들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이 안 하니까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쫄아가지고 우산이 없으니까 위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상황을 누군가가 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보여야 국민들이 그래도 뭔가 하네 그러겠는데 법원이 중심이 돼야죠. 그 중심이. 근데 법원이 이렇게 손 놓고 그냥 무기력하니까. 이 부분도 지적해야 되는 것이 저는 이제 민주당의 분발을 촉구하기도 하고 민주당이 진짜 좀 잘했으면 좋겠는 게. 근데 우리 그 전 대표는 너무 민주당에게만 욕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힘은 이제 아예 이제 배제를 하고 있으니까. 포기하고 있어요? 네.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죠. 정권을 잡아서 천만다행이죠. 네. 자, 이 정도에서 이재명 정부가 또 너무 잘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거 다 박수고 좋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의기장을 내고 있는 이 상황들을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일, 당대표가 없어서 지금 못하겠다가 아니라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뭔가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야 하는데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는데 대책이 없어. 촉구만 하고 있는 거. 야 이거 왜 이래? 너희들 그러지 마.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힘으로써 이것을 제압해야 되는 건데 반란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법원에서 나서서 판결해 주세요 이럴 거예요. 일단 반란을 어떤 식으로 제압을 해야 되는
그 무력이 필요한가요? 군대를 동원하든 어떻게 하든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지금 특검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도 반발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국회 불러내서 질문하고 왜 이랬느냐 저랬느냐 따지고 야 그러면 내란 재판부 아예 만들자. 그것도 추진도 해보는 거죠. 네. 여론을 보고 거기에 자극받아서 제대로 재판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윤석열 5가지 혐의로 추가 기소했을 때 자 조은석 특검이 이거 만약에 직연 재판부로 병합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면 죽는다, 끝난다,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니까 결국 형사 25부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없이 내버려뒀는데 은근슬쩍 섞여가지고 자 병합이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큰일 나죠. 그런데 그것도 실제로 법적으로 막을 길도 없어요. 네. 왜냐면 그 자신들의 권한이고 법원장이 알아서 판단했다라고 하면 끝날 일인데 그러면 민주당이 어느 정도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역할을 해야 하느냐. 정부도 그럴 역할을 할 시간이 네. 그리고 할 상황이 안 되는데 좀 민주당이 좀 제대로 분발해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국민들한테 알리면서 같이 좀 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네이클로버님이 맞습니다, 전 대표님. 네, 이러셨고요. 늦범님도 특판합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요. 늦범님, 아 내란 판사 믿을 수 없어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판사를 믿을 수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온 이즈님이 요즘 민주당 조용해요. 좀 강하게 나가야지 깝깝합니다 이러셨는데 민주당 요즘에 그 수해 복구 이것도 하러 다니느라고 좀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빨리 이렇게 좀 힘을 좀 다시 모아가지고 이렇게 법을 우습게 하고 특검을 우습게 하는 이 내란 세력들을 조금 다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조은 의원도 나오라 그랬는데 지금 제대로 뭐 대답을 안 하고 있고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27일 나온다고는 지금 했는데 워낙 그분은 뭐 이미 다 압색도 됐고 또 확실하게 자기가 이제 개입된 게 분명하니까 안 나올 수는 없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정말로 좀 부탁드리는 거는 네. 자 이게 싸울 때 제대로 싸워야 하는데 윤석열과 싸울 때는 진짜 일사불란하게 원팀이 돼서 잘 싸웠던 것 같은데 정권을 딱 잡고 나니까 본성이 싸워야 되는 본성밖에 없는 건지 이거는 이제 집권여당으로 책임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법과 제도에 의해서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고 이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면밀히 팀 플레이를 하고 A팀, B팀, C팀, D팀 딱 나눠서 자 특검 A 대처, 특검 B 대응팀, 특검 C 대응팀 딱 나눠가지고 자 이것저것 봅시다.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가이드 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바깥에 있는 비전문가인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여론을 전달하는 것으로는 우리로는 부족하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자도 아니고 국회는 얼마나 많은 권한이 있습니까?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자. 그 TF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아니면 지금 자 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 그리고 이명헌 특검에 대해서 대처팀이 있습니까? 네.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를 얼마든지 팀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못하고 있다.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님을 존경하지만 김병기 원내대표가 있었을 때 요 대응하는 것과 만약에 그 당시 경쟁했을 때 서영교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가 되었을 때 대응하는 것을 다 우리 상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서영교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까? 뭔가 좀 이것저것 따져볼 게 많습니다. 조금 우리 신중해야 됩니다. 협치도 중요하고 이런 거 가는데 큰 틀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서영교라면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냐 무리해서라도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막 압박을 행사하고 예전에 봤죠.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혜련 의원 계란 맞았을 때 서영교 의원 나와가지고 막 싸우고 했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통로도 없어진 것 같다. 민주당에는. 왜냐하면 다 조용하기 때문에. 자진사퇴 문제 한 개를 정리를 못하는데 임명이 되든 자진사퇴가 되든 이것 하나를 민주당 내에서 정리를 못하는데 무슨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데 내가 잘 싸웠네 못 싸웠네 우리가 정권 교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여가가 저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번에 이제 민주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것도 훨씬 더 이제 중대한 문제로 본인 앞에 놓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 당대표 뽑힐 때까지 계속 이렇게 좀 답답하게 갑니까? 아니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 문제 제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 뭐 당에서 지금 뭘 하냐고 지금 바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내란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무슨 우리 일개 평론가들이 나서서 내란 특검 넣어 맞다 안 맞다 조은석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할 처지냐고 이게 지금 이 중차대한 내란 세력 척결의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가 어떤 식으로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정부가 내란 세력 척결하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뭔가 좀 강하게 이렇게 좀 끌고 나가서 우리에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지도자로서 이렇게 뭔가 좀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김명기 원내대표께 진심으로부터 존경한데도요. 그분이 훌륭한 거 다 알고 있죠. 이 시점에서 이렇게 내버려 둘 거냐고요. 이게 지금 내란 가면 판사들이 저렇게 하는데 자 법원 행정실장 불러서 지금 매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영장이 깨지냐고 이거 왜 어떤 용지 설명하라고. 네. 판사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 이건 판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민들이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김기현이가 왜 어떻게 그게 영장이 기각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좀 재판 사법부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진짜 내란 특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서 질문부터 좀 하라고 하세요. 네. 다 불러가지고 질문 먼저 하고 네. 특판을 할 것 같으면 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하지 말고 네. 법안 발의해서 아예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야 협상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면 그때 드롭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속도가 지금 이래가지고 안 돼요. 이게 너무 흐리멍텅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특검도요. 네. 지금 특검법의 조사 대상이 정한 그 조항을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특검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서울구치소장에게 지금 주목이 가고 있는데.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예.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재판도 계속 안 나오고 수사도 계속 안 나오고 특검 기간은 제한이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침대 축구하는 걸 내버려 둘 거냐. 계속 이렇게 내가 명령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거고 어렵습니다 이러면 고의로 볼 수밖에 없고 이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해서 입건해버리겠다. 구치소장을요. 그런 식으로 예고라도 뭔가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정상호 장관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윤석열 씨는 하루에 2.6회 변호사 접견을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 쐬려고. 자기 아프다 그러면서 선택적으로 이제 아프고 재판은 안 나가고 대신에 시원한 데는 가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 그 우리가 얼마나 되게 힘든데. 답답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근데 특검에서는 계속해서 영장 청구하면 다 기각되고 영장 청구하면 기각되고 이쪽에서 불러도 안 온다 그러고 내가 왜 가냐 그러고 나를 왜 잡범 취급하냐 이딴 말이나 하고 앉았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3개월만 버티면 돼. 좀만 기다려봐. 이런 얘기만 지금 하고 있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특검이 잘하고 있으니까 박수치고 그리고 특검이 더 잘하라고 우리가 이제 격려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네. 다 좋은데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검사들이 실제로 자 수사해가지고 기소만 뭐합니까? 나중에 최종적인 확정 판결을 뭘로 받아야 되고 사형, 무기징역, 그렇죠. 중형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것까지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거는 진짜 천리길처럼 멀리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당장 특검도 영장 기각 계속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 영장 칠 때 기소 추가 기소할 때 이게 힘이 생깁니까? 기소를 하는 것이 받아준다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점점점 위축되어서 할 수 있는 것만 좁혀서 할 거 아니냐.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보이면 형량이 줄줄줄줄 줄어드는데 내란 척결이 뭡니까? 아예 김건희는 그러면은 내란 공범 처벌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그래요, 맞아요. 바로 김건희 내란 공범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란을 주도하고 비아폰을 자 노상원하고 통하고 김용현하고 사흘들이하고 국정원장하고 계속 했는데 증거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네. 통화 기록밖에 없대. 진술이 그러면 나오느냐? 안 진술 안 나온다. 그럼 이게 내란의 공모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방식으로 다 증거인멸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동안 주장했잖아요. 이 민중기 특검에서 김건희 잡아넣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은 신분이 없기 때문에 신분이 있는 자들이 행한 것하고 연결시키려면 신분이 있는 자들이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공모했습니다. 이걸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거를 X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어려운데 특검을 물러보고 그 어려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재판부마저 물컹물컹하게 이제 해버리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사실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고 윤석열은 나 혼자 다 뒤집어 쓸게 우리 마누라는 건드리지 마 이거고 이 김건희 씨는 그래 윤석열 네가 다 뒤집어 써 넌 나중에 사면 당하면 되잖아 나만 안 들어가면 되잖아 지금 이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자백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가 자백을 지금 안 해요. 다들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철회를 하고 이게 뭐 야 이거 뭐야 이거 자백해야 살 줄 알았는데 이거 뭐 허리멍텅해. 버티면 되네. 민주당 이거 뭐 넘어가면 끝이고 정권도 바뀔 수 있는 거지. 이재명 잘한다 보장이 있어. 그렇지. 괜히 여기서 말하는 것보다 그냥 버티고 있다가 묵비권 행사 감옥 갔다가 뭐 알아서 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어? 괜히 말했다가 협조했다가 나중에 배신자 소리 들으면 이도저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진짜 지금 중요한 시기에 민주당이 제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럼 민주당이 이 권한이 있느냐고 저한테 따지면
뭐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안는 것이 정당, 집권 여당에서 해야 할 일이고 법무부 장관도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다 지금 순하고 선비정신이 뚜렷하고 젠틀하다는 분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검이 발부한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계속해서 기각하는 결정이 나오고 있다. 특검도 있는데 특판은 못 만들 것 같으냐. 법원 행정처장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최근 특검 영장을 기각하는 이 결정에 대해서 특검 수사는 일반 사건하고 다른데 왜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된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되는 그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법원에서는 일반 사건과 동일한 원칙과 잣대로 특검 사건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법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서 특검이 등장했는데 특판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신들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다면 우리들은 당신들을 신뢰할 수가 없다. 특판을 못 만들 것 같으냐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100% 동의하면서 저도 우려하는 것을 덧붙이면은 가장 염려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민중기 특검에 지금 가지수가 너무 많다. 맞아요. 가지가 16가지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결과론적이지만은 혹시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 시간에 쫓겨가지고 수사를 다 마무리 못하고 몇 개만 기소를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은 그럼 김건희 입장에서는 특검까지 해가지고 무혐의가 나왔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수사를 한다는 거냐 이래가지고 영원히 묻힐 수가 있습니다. 네. 미제 사건화 될 수도 있다.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제가 이제 이춘석 법사위원장님한테도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질문하시고 따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법사위가 되든 아니면 당 내에서 뭐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그 태스크포스 팀 있잖아요. 네네. 내란특별법, 내란재판소 설치가 관련돼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특별법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당에서 공식적으로 원내대표가 주도해 주십시오. 이거 좀 연구하겠습니다. 저는 법사위원장은 그 내용 결과를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네. 라고 행동으로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죠. 훨씬 더 좀 현실성 있게 이거 제대로 좀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그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특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법원이 아니라 특별 판사에 의한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는 말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 특별법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해서 대법원장이 특별 판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판부는 1948년도에 친일 청산을 위해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따라 설치된 적이 한 번 있었었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신설이 된다면 77년 만에 생겨나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했던 면이 있죠. 민주당은 특검을 통과시켜서 3대 특검의 내용을 제대로 잘 채워놨어요. 그리고 수사 범위까지 딱 명확하게 규정해서 이것만 가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주눅이 들어서 다 여기에서 정말로 그냥 사죄를 하거나 반성을 하거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거나 라고 생각을 했죠. 기대했죠. 그 기대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다만 그렇죠. 지금 하는 걸 보라고요. 네. 상대는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의의 마음이든 아니든 상대가 정반대로 저항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졌던 이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먹히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민주당이 풀어야 될 과제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국민들이 그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뻔했잖아요. 네. 목숨을 다 잃어버릴 뻔했지 않습니까? 군사 반란이 일어났으면 그러면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추상 같은 원칙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행 계획으로 법적 절차를 엄격하게 지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방송 잘 보셨죠? 지금 정기환 대표 속 시원합니다. 민주당 일 좀 합시다 이러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게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니까 정말 효능감 갖고 실제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제대로 좀 작동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직한 기업과 함께 여러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을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다 비슷하니까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지금 있는데요. 제 그 화면에서 보는 데서 이제 오른쪽이죠. 예, 128만의 최대 혜택 인터넷 비교원 한번 좀 눈여겨서 보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있습니다. 로션과 선크림의 만남입니다. 하얗게 뜨지 않는 퍼스트랩 선세럼. 여러분 선크림 제대로 바르고 계신지요? 하얗게 뜨고 끈적끈적해서 바르지 않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번에 스픽스에서 단독으로 제대로 된 걸 가져왔습니다. 로션과 선크림이 하나로 상상만 해왔던 꿈의 선크림입니다. 로션처럼 부드럽게 쓱 바르자마자 투명하게 흡수가 됩니다. 선크림 스트레스 이제 끝이고요. 올인원 로션처럼 한 번에 끝납니다. 스픽스 단독 공동 구매가 22,900원 1+1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 가격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여성분들 보통 2시간에 한 번씩 선크림 발라줘야 되는데 화장한 다음에 여기다가 또 바르면 허옇게 되잖아요. 그리고 화장도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바른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로션처럼 쏙쏙 흡수되는 이 퍼스트랩 선세럼 한번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기한 대표님. 네, 제가 마지막 네. 제가 광고해도 됩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쿠키입니다. 광화문 살롱 쿠키. 우측 댓글창에 보시면 세 번째 광고가 유기농 밀가루 만든 쿠키인데 제 얼굴 보입니까? 노임회사 드셔보셨죠? 네, 너무 맛있습니다. 맛이 어땠습니까? 아주 맛있습니다. 담백하고요. 이렇게 큰 쿠키 세트를 아주 받는 분이 행복해할 만큼 이렇게 포장을 잘해서 광화문 살롱 쿠키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요. 43,000원짜리를 29,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십 명이 지금 주문을 하고 계시던데 드신 분들마다 정말로 건강한 쿠키다. 유기농 밀가루라서 훨씬 더 먹기가 좋다. 달달하지만 진짜 깊은 단맛이 아니라 정말로 건강한 단맛이 난다는 거 느끼고 있으니까 광화문 살롱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괜찮은 제품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속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임명 재관한 장관들 현황을 조금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지난 16일 날 배경원 과학기술부 장관이 임명 재가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금요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그리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 재가됐습니다. 그리고 19일 토요일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임명이 됐고요. 21일 월요일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임명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한성숙 장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아직 이제 지난 정부에 있었던 사람인데 유임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12명의 국무위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김상환 헌재소장도 임명제가가 됐고요. 오영준 재판관도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임명되지 않은 부처가 있습니다.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은 금요일 날 정도에 임명이 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통일부 정동영 장관도 역시 금요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안규백 장관도 금요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자리가 두 군데가 있죠. 교육부. 이진숙 지명 철회로 인해서 지금 비어 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 강선우 의원 이분도 역시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김윤덕 후보가 있는데요. 이분은 아직까지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문체관광부 장관의 최휘영 후보도 역시 청문회 전입니다. 장관은 총 19명이고요. 여기에 국무총리 1명, 대통령이 있어서 21명이 국무회의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아직까지 임명되지 않은 세 분의 장관 후보들과 또 비어있는 두 자리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거쳐가지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조금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문체관광부 장관도 빨리 청문회해서 좀 통과가 좀 되고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많은 정보를 막 드리네요, 제가. 오늘 많은 정보 여러분들 흡수하시느라고 또 재미있으시기도 하셨고 또 정기환 속 시원하게 말하니까 좀 시원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 쓰고 있어야지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만나 뵈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강력한 냉감 제품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원단 자체가 아예 냉감 원단으로 만든 것인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냉감 이불, 냉감 패드, 냉감 베개 커버를
우와 66,000에 택배 포함해서 드리는 것 가격 비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상쾌하게 좋은 이불을 덮을 수 있다. 간밤에 너무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에어컨도 끄고.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려고 공장과 아예 만들었습니다. 스픽스몰의 공동구매 시리즈 계속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